제2화 부산포 상륙 트악 제1번 때를 실은 병선은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갔다. 앞쪽의 이물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현해탄을 두 쪽으로 갈랐다. 도리에몽은 철포의 방아쇠를 만지작거리며 척 소리의 음역만을 남긴 채 사라져가는 파도의 잔해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화승총인 철포를 손에 잡은 채 병참을 넣어 놓은 짐 위에 걸터 앉아 있었다. 턱에는 수염이 시커멓게 덮여 있어 턱선이 뚜렷하지 않았지만 문매가 날카로웠다. 미간 아래 콧등이 아래로 시원하게 쭉 뻗어 있었다. 균형 잡힌 얼굴에 선이 뚜렷했다. 모두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간단 말인가? 우리는 또 어디로 가는가? 과연 살아서 웃으며 고향에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저 포말들처럼 허무하게 사라져 버릴 것인가? 부서져 흩어져 버리는 파도를 보는 그의 뇌리 속에는 불확실한 삶과 싸움에 대한 공포로 가득했다. 살아남아야 한다. 꿈틀거리는 삶에 대한 본능. 누구를 위한 싸움이더냐? 내가 죽어 싸움에 이긴다고 내게 무슨 의미가 있다더냐? 암울한 기분에 휩싸인 도리에몽은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그때였다. 육지다! 육지가 보인다! 시야가 좋아 척후로 발탁된 병사가 흥분하여 외치고 있었다. 상념에 빠져있던 도리에몽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타다다다단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린 채 선실을 향해 쟁걸음으로 달려가는 병사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다. 전령은 누각의 층계를 잽싸게 뛰어올라 꼭대기에 있는 지휘실 앞에 이르자 한쪽 무릎을 꿇더니 큰 소리로 상황을 보고했다. 앞쪽에 육지가 나타났습니다. 부산포입니다. 소리가 하도 커 배안 전체에 울려 퍼졌다. 누각 안에서 작전을 세우며 전략을 짜고 있던 유키나가와 부장들이 보고를 듣고는 밖으로 모습을 나타냈다. 모두 갑옷을 걸치고 있었다. 투구에는 맹수 모양의 화려한 장식을 붙여놓았는데 이용을 나타내 싸움터에서 적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것이었다. 장식된 투구와 갑옷을 몸에 걸치고 있는 외장들의 모습은 마치 승천하는 용의 비늘을 몸에 두른 것 같았다. 어디야? 지휘실 앞에 나타난 주장 유키나가가 눈을 작게 뜨고 난간 너머를 멀리 살피자 저쪽입니다. 전령이 비스듬히 손짓을 하였다. 유키나가는 전령의 대답을 듣고는 고개를 뒤쪽으로 비스듬히 돌렸다. 대마도주가 타고 있는 배가 나란히 항해하고 있었다. 선수에 있던 기수가 쉬지 않고 깃발을 흔들었다. 조선의 부산포에 닿았다는 신호였다. 왜복이 있을지 모르니 도착하는 즉시 척후를 내보내도록. 분부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자, 돛을 내려라. 노를 저어 서서히 다가가도록 하라. 촥 노가 일제히 들어 올려졌다가 바다로 떨어졌다. 노는 조용한 바다를 사정없이 내려쳤고 화들짝 놀란 바다는 하얀 비명을 튕겨냈다. 돛이 내려지고 격군들이 노를 젓기 시작했다. 군선은 바다를 뒤로 밀어내며 시커멓게 보이는 육지를 향해 곧장 나아갔다. 기울어지는 태양이 바다를 서쪽에서부터 서서히 붉게 물들일 무렵이었다. 부산포 저령도 앞바다는 외선으로 뒤덮여 버렸다. 유키나가가 탄 대장선을 중심으로 좌익에는 대마도군이, 우익에는 오도열도의 영주가 탄 배가 부채꼴 대형을 이루며 물살을 갈랐다. 선단의 목적지는 부산포였다. 상륙하면 곧 싸움이 벌어질까요? 같은 마을에서 차출되어 온 고로가 도리에몽의 옆으로 다가와 말을 건넸다. 글쎄, 상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렸겠지. 도리에몽은 건성으로 대답하며 앞을 살폈다. 도리에몽의 눈에는 육지가 거무스레한 형상을 하고 있었다. 시커먼 몸체를 한 거인이 바다에 천버덕 머리를 쳐박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고로, 모두를 불러 모아라. 야이치, 고로, 히코베, 마타에몽, 다쿠로가 도리에몽의 곁으로 몰려왔다. 같은 마을 출신이라 한 배에 타고 있었는데 동년배인 야이치를 제외한 넷은 싸움 경험이 전혀 없는 젊은이들이었다. 상륙하면 바로 싸움이 시작될지 모른다. 목숨을 귀히 여겨라. 싸움터에서 죽으면 개죽음이다. 죽으면 여기에 버려진다. 살아서 돌아가야 한다. 명심해라. 도리에몽은 말에 또박또박 힘을 주어 강조했다. 알겠습니다. 각대! 제 위치로! 지휘장의 명령이 배 위에 울려 퍼졌다. 빨리빨리 움직여로! 육지에 다가서자 대열을 끌고 있는 지휘장들의 언성이 높아졌다.
제1열 철포부대, 제2열 장창부대. 병사들이 전열을 갖추자 점호가 시작되었다. 전투 대응이 이루어지고 대장선에서 고동 나팔이 길게 울렸다. 난간에 섰던 깃발수가 연달아 깃발을 흔들며 명령을 전달했다. 상륙 준비 신호였다. 시커멓게만 보이던 조선 땅은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병사들은 대오를 유지하며 점점 커다랗게 다가오는 육지를 침묵으로 바라보았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들떠있던 모습은 어디론가 사라졌다. 모두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다. 정군에게 상륙 준비라도록 군령을 전하라. 전군이 한꺼번에 상륙하면 위험합니다. 만일 진을 치기 전에 조선군이 불시에 기습해 온다면 피할 길이 없어 그야말로 배수의 진이 됩니다. 나이토 주안이었다. 그는 작전 참모인 군사 역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럼 어찌하면 좋겠소? 방어를 위한 싸움이라면 몰라도 바다 건너 이국에서 배수의 진을 친다는 것은 자멸을 초래할 뿐입니다. 게다가 조선의 왕이 있는 한성까지 가려면 긴 싸움이 될 것입니다. 병사들의 희생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잘 알겠소. 치시마대가 선두로 상륙하라. 치시마대는 척후를 띄워 조선 측의 움직임을 살펴 보고하도록 하라. 정군은 안전이 확인된 후 하선한다. 선봉으로 상륙하는 것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유키나가는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해 줄 사위인 요시토시에게 선봉을 맡겼다. 다른 영주들은 이번 전투에서 공을 세워 히데요시에게 잘 보여 출세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자신과 사위는 그들과 생각이 달랐다. 되도록이면 본격적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조선 측과 화평이 성립되길 바랬다. 그런 만큼 자신의 생각을 가장 잘 이해해 줄 사람은 사위 요시토시밖에 없다고 보았다. 위험하지만 선봉 상륙을 그에게 맡긴 이유였다. 군령을 전달받은 대마도주는 신속하게 움직였다. 척후대를 선봉으로 내보내라. 상륙 즉시 조선 쪽 동태를 살펴라. 정찰조인 척후를 가장 먼저 내려보낸 요시토시는 뒤이어 근위대만을 동반한 채 소형선인 고아야선으로 옮겨 탔다. 첫날 도주의 배가 해안 가까이 접근하자 근위병들은 갑옷을 입은 채 바다에 뛰어들었다. 그들은 도주가 탄 배를 끌어 모래 위로 붙였다. 땅을 고르고 군막을 치도록 하라. 해안선 위쪽으로 주둔을 위한 군막이 세워지고 부대 배치를 끝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척후대부터는 아직 연락이 없느냐? 군막이 세워지고 땅거미가 밀려오는데도 선발로 띄운 척후대로부터 연락이 없자 도주 요시토시가 추궁하듯 가신에게 물었다. 예, 아직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요시토시는 초조했다. 1만 8천의 병력이 아선과 상륙을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터인데 이 더디냐? 전하, 저쪽을 보십시오. 측근 그니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니 붉은 석양빛이 길게 꼬리를 내리고 있는 저령도 앞바다가 아군의 병선으로 가득 뒤덮여 있었다. 부산포 앞바다를 가득 메운 조선 침략 선봉대인 제1번 대 면모는 다음과 같았다. 총대장 희고국, 우토성의 성주, 고니시 유키나가, 이하, 병사 7,000명, 군사역의 나이토 주안, 제1참무역의 대마도 도주 소 요시토시, 히야, 병사 5,000명, 통역을 겸한 군사역의 승려 겐소, 규슈 서쪽 히라토 섬의 성주, 마츠라, 휘하 병사 3,000명, 시마하라 성주, 아리마, 휘하 병사 2,000명, 오무라 성주, 오무라, 휘하 병사 1,000명, 우쿠의 섬, 오도열도 성주, 고토 스미하루, 휘하 병사 700명, 도합 1만 8,700여 명의 대군이었다. 모두 완전 무장을 한 정예였다. 반농반병으로 급작스레 차출된 신참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들 외병의 주력은 이미 일본 국내에서 많은 전투를 경험한 피맛을 아는 병사들이었다.